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픽앤픽 사진은 제가 한번 직접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 준비된 사진은 이겁니다. PK12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딘가요? 그렇죠. 이 자세히 보시면은 미얀마라는 글자도 보실 예.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풍남문 광장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지난 3월 20일 오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보니까 미얀마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시위에는 전북에 거주하는 약 80여 명의 미얀마인들, 학생, 이주 여성, 노동자들까지 다 나와서 이제 규탄 대회, 규탄 시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전통 의상까지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주목을 모았습니다. 네. 멀리서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무거운데 네. 미얀마 학생들은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맞아요. 참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날 규탄 시위 현장에서는요 미얀마 쿠데타 참상을 표현한 상황극까지 연출이 됐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냈다고 하는데 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전북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서도 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빠르게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각자 전해주시죠. 얼마 전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가 돼 큰 충격을 줬죠. 범인은 내장사에서 수행을 하던 한 행자로 밝혀졌는데요.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바람에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과연 도내 다른 목조 건축물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함께 증가가 됐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분리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그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투기 중심으로 지목된 LH 전북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전주 시민들 일부도 연루돼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 땅 투기가 몰고 문제와 개선 방안, 오늘 2부 이슈 공방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내장사 대웅전이 반복되는 화재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목조 건축물과 또 문화재에 대한 방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추적 사건 너머에서는 도내 목조 건축물의 방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 지난 3월 5일 저녁 모두를 놀라게 한 대형 화재.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싶고. 그런데 참 마음이 쓸쓸하대요. 9년 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불에 탄 내장사 대웅전. 할 말을 잃어버렸고 국민과 불자에게는 저희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에는 도민 모두를 아픔과 충격에 휩싸이게 한 내장사 화재 사건을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백제 무왕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천년 고찰 내장사. 화재 다음 날 찾아간 내장사 대웅전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참혹하네요. 더 큰 충격은 내장사에서 머물던 예비 승려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소종단에 10한 4, 5년간을 다녔던 같습니다. 조계종에서 승려가 되고 싶어서 와가지고 행자 교육을 받았는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절에서 머리 깎고 승복 입었으니까 그냥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자 3위 과정에 있었던 승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술을 마신 뒤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예비 승려.
범행 직후 그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아,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뭐 만취 상태는 아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불을 지르려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거니까 휘발유는 그게 이제 평상시 사용하던 휘발유들이에요. 자기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가져온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가 불을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언론에서는 스님들 간의 불화를 방화 원인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화는 없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내장사 관계자. 이틀인가 면회를 갔더니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입었고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줬는데 자기도 그걸 했는지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해야 할 일도 없었고 도대체 방화를 한 데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평상시 겪었던 서운한 감정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말할 때는 특별한 동기는 없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해요. 아유, 이유가 없이 화재가 방화를 일어나고 저질러요. 며칠이 지났지만 불자와 일반 시민들은 직접 내장사를 찾아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 마음이 뭐 전업 사람 쳐놓고 뭐 참담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랬는데 그냥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와서 또 날마다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참 마음이 쓸쓸하대요. 아이 가슴 아프죠.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싶고 정말 그랬어요. 아, 신도들 주민들은 얼마나 현행범으로 내장사에서 안타깝겠어요. 즉시 마음이 경찰에 많이 체포된 다치셨을 것 방화범. 같아요.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검찰에 송치됐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고 저희들은 무슨 염치로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예, 정말 국민과 불자에게는 저희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예. 망연자실한 내장사와 조계종 총무원 승려들.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과 관련해 참회에 1,080배를 올리며 공개 사죄했습니다. 집단으로 참회 집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관리 소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승무원 소임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1,080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소실돼 복원됐다가 2012년 전기 누전으로 또다시 불탔고 아하. 지난 3월 5일 예비승려의 방화로 네 번째 화재가 발생한 것.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 화재 때 시비를 들여 재건한 내장사 대웅전. 2012년에도 사실 화재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복원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때 대웅전 복원은 12-20억하고 그 내장사 측에서 자부담 5억 들여가지고 복원 공사를 그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비승려의 방화로 전소된 이번 화재의 복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제작진은 내장사를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들. 투입돼야 여기가 뭔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읍의 이쪽은 이 내장사이 제일 크거든요.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불자들도 좀 협조해야 할 것이고 내장사 하면은 또 랜드마크랑 똑같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불타갖고 이대로 놔두기는 할 수가 없죠.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될 건 해야죠. 아, 근데 하지만 이게 또 모든 방화로 의견이 저질러진 일치하지는 사건이라서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또다시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반대 여론도 거세다는 정읍시 관계자. 시비 투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많아가지고 또 기관하고 좀 협의도 좀 해야 되니까 아직은 크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2012년 화재 이후 화재 보험에 가입한 내장사. 그렇다면 이번 화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하. 제작진의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화재 보험은 제가 종무소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아마 보험이 가능한 걸로 보험 회사 측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사가 가입한 화재 보험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본 제작진.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들이 그러니까요. 가입한 목적물에 정식 스님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질렀으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먼저 처리해주고 그 금액만큼 방화자한테 저희가 다시 구상 청구를 하게 돼 있어. 약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수백 년을 지켜온 우리의 목조 문화재가 순식간에 소실되는 안타까운 화재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6년 보물 476호 금산사 화재. 그리고 2008년 설 연휴 마지막 밤 국민 모두가 안타까움에 잠 못 이루던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 사회에 네.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아이고. 이 사건 이후로 숭례문에는 새 방제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숭례문에서는 아주 국보 1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서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숭례문. 이후 종합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했으며 없는 게 이상하네요. 화재 관련법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외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도내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안전할까?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가 및 도지정 목조 문화재 수는 205곳이고요. 사찰의 수는 381곳입니다. 네, 현재 목조 문화재 205곳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내 목조 문화재와 사찰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전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찰들은 산속 깊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소방서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간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런 화재에 전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노출이 돼 있다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사찰 및 목조 문화재 화재는 21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도내에 있는 국보급 목조 문화재의 화재 대비 시설을 점검해봤습니다. 소방차 진입조차 쉽지 않은 산 중턱에 위치한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은 국보 316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 소화전이 6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만수하기 한 20개가 넘고. 그 외에 건물 내부에는 특수 소화기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 직원들이 24시간 CCTV를 통해 시설 내외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륵전이 국보 62호로 지정된 김제 금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내 소화기나 열 감지기 등은 잘 마련된 상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스프링클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쪽은 스프링클러는 없는 거죠? 네, 스프링클러는. 절에다 스프링클러 시설. 일반 시설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좀 사찰이고 이제 종교시설이라서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딱 강제할 수 있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목조 건물이고 오래돼 있고 또 뭐 미관 해친다, 또 보호한다는 게 그 원 그대로 보호하자는 거 하고 또 이거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하고 조금 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목조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목조 문화재가 많은 나라 일본. 화재 시 물이 건물 전체를 덮는 특수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놨습니다. 사찰을 비롯한 목조 건축물의 화재 사고, 반복되는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훼손을 고려해서 뭐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화재 전체를 잃을 수 있음을 항상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런 소화 설비를 꼭 설치해 주는 것이 문화재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대웅전을 칠 때는 화재 전문가들이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문화재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웅전 재건 시 각계 전문가들과 상의해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장사 관계자의 이야기. 참여하면서 무엇인가 저희들이 지켜내지 못한
그것을 다시 여법하게 살려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생각입니다. 불교계는 물론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내장사 대웅전 화재. 오늘의 참담함을 잊지 않고 꼼꼼한 화재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도내 목조 문화재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도내에는 총 205곳의 목조 문화재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 설치는 전무하고 126곳은 소화전도 없는 상태이고요. 허허. 화재 경보기가 없는 곳도 26곳이나 됐습니다. 화재 너무 취약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찰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먼저 종교적인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꺼려진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네. 또 소방수 공급 배관이 문화재의 미관을 저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셨지만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죠. 맞습니다. 네. 이 내장사 대웅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속도 함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목조 건축물 화재는 초동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방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도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한 번 정도는 구매해 보셨을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현장일에서는요, 이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조금은 낯선 환경운동인 플로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익산의 한 아파트. 이곳 분리수거장에는 특별한 수거함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되게 많이 찼어요. 예, 한 80개 정도. 처음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예, 이제 예, 예. 몇 분만 알고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예,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예. 양도 많아지고. 예, 주민분들께서 재활용한다는 말을 듣고 네, 잘 협조를 해주셔서 좀 깨끗한 걸로만 그러니까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팩은 그 안에 있는 재질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각하거나 할 수 없어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땅에 매립되면 500년 이상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스팩을 최대한 사용해서 재사용을 끝까지 해서 땅에 묻히기 전이라도 걔가 가지고 있는 소임을 좀 다할 수 있도록 재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된 거죠. 소각이 안 되는군요. 최근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식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의 사용량도 늘어났는데요. 배송 후 처치 곤란이 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해보고자 익산의 시민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손진영 위원장은 직접 발품을 팔며 아파트 곳곳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쓰레기를 무분별히 버리는 것보다 부피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다시 재사용이 된다니까는 환경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 보면 아이스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순수히 더 협조해서 별도 공간에다 분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이스팩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얼마나 많이 모일지, 진짜 잘 모여질지 이런 걱정도 있었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민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크셨고요. 버릴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사용된다니까 더욱더 좋다. 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설치한 곳은 8곳밖에 안 되는데 그 외 아파트에도 설치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모으면 어디로 갖다 주면 좋겠냐. 이런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시민들한테 이 아이스팩은 버리긴 해야지만 버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시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내포인 고흡수성 폴리머로 인해 아이스팩 자연 분해 기간은 무려 500년 이상.
플라스틱의 일종인 이것은 수질 오염을 야기하고 또 소각이 불가능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물과 종이를 소재로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아이스팩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요즘에 나오는 아이스팩 중에 이렇게 물로 된 아이스팩들이 이제 간혹 나와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겉에는 이제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건 이제 이런 종류의 아이스팩이죠. 겉에는 종이, 안에는 물. 그래서 종이는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고 물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아이스팩이 이렇게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네. 플라스틱 안 썼으면 좋겠어요. 수거한 아이스팩은 익산 엄마들의 손길을 거쳐서 재탄생되는데요. 적게는 700~8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아이스팩을 직접 세척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건조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죠. 제가 이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환경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고 같은 엄마들이 이제 모여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요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아이들이 살아갈 시기들이 더 길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말로서만 환경 실천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세척해 재사용 준비를 마친 아이스팩. 주요 사용처인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식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팩이 필요한 상인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죠. 시장으로 가는군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1차 식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골고루 나눠줬거든요. 꼭 필요하신 우리 상점에다가 그랬더니 우리 상점 상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쓰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여운 거 드시네. 읽어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귀여서 봐요. 이제 저 같은 엄마들은 이거 잘못 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걷어서 세척해가지고 쉬운 거 아닌데. 네. 우리는 택배가 나가니까 여기도 그러면 택배가 사야잖아요. 있었구나. 근데 우리 그렇구나. 회장님이 요용하게 그냥 저번부터 줘갖고 네. 안 사고 찼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인들도 참 많이 좋아하네요. 쓸모없는 쓰레기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건데 상인들이 이거를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용해 주시니까 모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뿌듯한 거고요. 그래서 같이 모으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둘 다 즐거운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동은 익산시 민관협업 시범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2개소에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는 수거와 운반을, 시민단체는 세척과 배부를 맡았죠. 관이 주도해서 하다 보면 너무 홍보에 치이치고 어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데 우선 시민단체와 함께 한다는 민간 협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고요.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작한 환경운동에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익산의 5개 권역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5개를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보통은 이제 아이스팩을 많이 이제 버리기도 애매하고 처리하기가 좀 애매해서 처치 곤란해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초창기인데도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호응은 좋으신 것 같아요. 좀 확산됐으면 작은 좋겠네요.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믿는 손진영 위원장. 점차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며 아이스팩 재사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날보다는 내 아이가 그리고 내 아이의 아이가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좀 좋은 지구,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기본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전주 천변.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중앙에 두고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플로깅을 하는 전줄러닝 크루인데요.
러닝크루요? 이제 전주에서도 러닝크루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뭉쳐가지고 전주에서도 이제 플로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법입니다. 작년 6월 전주 러닝크루는 익산과 군산의 러닝크루와 함께 플로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하면서도 막상 2km를 걸어서 오면은 쓰레기 봉지가 다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임 자체가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사회 활동화가 되면은 아마 이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보다도 쓰레기를 줍는, 그리고 오히려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실천하다 보면은 언젠가 큰 효과가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참 대단하네요. 제이씨 파이팅! 힘찬 기합과 함께 시작된 플로깅. 구석구석 버려진 쓰레기가 발길을 붙잡는데요. 얼굴을 타고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입니다.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폐기물도 발견되죠. 이런 폐기물 쓰레기도 자주 발견하시나요? 담배꽁초나 과자봉지도 많지만 이런 이제 그냥 투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곳에 공공장소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치워야 좀 더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같이 이용하는 곳인데. 정말 버리지 말아야 돼요. 달리는 와중에도 풀숲 깊숙이 숨겨진 쓰레기를 척척 찾아내는 크루들. 플로깅으로 다져진 습관은 평소에도 나타났는데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으고 분리수거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옆에 이제 쓰레기까지 줍고 환경도 이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소한 활동으로 시작된 환경운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요즘 택배를 받아보면요. 아이스팩이 뭐 2개 또는 3개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맞아요. 이 배송 후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치 곤란이고 저희 집 냉장고는 한쪽 칸이 아예 그냥 아이스팩으로 집어넣어져 있을 정도로 저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세척과 건조를 통해서 재사용하게 되면 평균 7번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버리지 말고 주변에 혹시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수거함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버릴 때가 있다라면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물을 햇볕에 바짝 말리면 가루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가루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버리시고 그 겉에 포장지였던 비닐은 또 비닐류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군요. 네. 예. 네. 이 버리는 것도 까다로운 거 보니까 그만큼 환경에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인에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네네.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플로깅은 당연히 환경 보호뿐만이 아니고요. 운동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뛰다 보면은 그만큼 무게도 있고 그리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깅을 할 때보다 칼로리 소모도 더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경 운동가들의 공통점은 어떤 개인의 작은 활동에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나 하나 바뀐다고 뭐 바뀌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탐사기획 1사찰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들이 많이 가담돼 있고 또 일부 전주 시민들까지 연루돼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공방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 가운데 7명이나 전북 지역 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전북 본부가 투기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12일 LH 전북 본부장 출신의 고위 간부가 자택에서 투신해 충격을 안겨줬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LH 전북 본부 직원뿐 아니라 전주 시민 일부도 신도시 땅 투기에 가담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 지역 사회는 술렁였다. 40여 명의 전주 사람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정 주민이 누군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북본부 간부 박모 씨는 광명시 노은사동의 밭을 3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그것도 같은 날 사이좋게 산 사람들, 바로 전주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병원장 부부입니다. 역시 노은사동에 위치한 다른 전갑. 이곳도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장이 5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병원장의 아내는 더 나아가 얼마 뒤 전주에 사는 다른 2명과 지분을 쪼개 땅을 더 샀습니다. 역시 병원장 가족들로 매입가가 셋이 합쳐 23억 원이 넘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장과 그 가족들로 일부는 승강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이웃지간입니다.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여기에는 농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허술한 농지법의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원인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통작거리 철폐한 것. 두 번째는 그 농지 관리위원회 폐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사 요건을 완화한 것.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해지를 했어요.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자유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투기장이 된 가장 큰 원인. 이번 기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농지법을 이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또 대단할 것이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돼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과연 그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사적인 이득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법을 촉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LH 사태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서야 호떡집 불난 것처럼 논의되는 것도 상당히 불만이에요. 벌써 8년, 9년 전에 올라왔었던 그 법안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논의를 시작한 것도 걱정인데 국회가 좀 책임감을 갖고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밤을 새더라도 논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공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슈 공방에서 얘기해본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김영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연일 들려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소식에 국민들이 느끼는 뭐 상대적 발탈감이라든지 뭐 허탈함 이런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아까도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허술한 농지법을 꼽고 있습니다. 이 농지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는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한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농지법이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6조를 보면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 유전 원칙을 갖다가 해놓고 있고요.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 제출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다가 발급받아야지. 아무리 계약이 이루어져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그 발급을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농지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법의 그러니까 큰 문제점, 이 안에 담겨 있는 큰 문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근데 수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허술하다는 예, 그게 너무 거죠. 허술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라는 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안 지어요. 근데 누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알게 돼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감시 체계가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다가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실은 처벌이 솜방망입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빈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농지법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농지법은 이게 1994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농민이 이 농지를 좀 소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농지법 6조 2항에 보면 10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게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그만두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 부분 그게 또 두 가지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까다롭긴 한데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타 법률에 의해서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대체에너지, 태양광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 때문에 또 없어지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다 보니 최근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거래 매매가 실적이 100%인 경우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 농지법을 빨리 지금이라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방안이 맞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좀 그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이렇게 큰 공분을 사는 데는 이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샀다는 점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뭐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가 없는 곳에 일부러 나무를 빽빽히 심는다든가. 정말 교묘하네요. 나중에 또 분양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뭐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든가. 이런 게 결국은 지금 법을 이용해서 장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네. 실제로 수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전비, 그다음에 이후 손실 발생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식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비와 이식비를 보상을 하는데 원칙이 그루별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거를 경작할 목적이라면 뭐 이 나무와 나무 간의 간격이 1m여야 되는데 50cm씩 심는다라든지 뭐 그런 편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지를 뭐 구입을 쪼개기로 구입을 했는데 1000제곱미터씩 쪼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단독주택 우선 공급권을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제곱미터로 이제 잘랐던 그 쪼개기를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뭐 분양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조립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기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 달 안으로라도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공공기관, 공공주도로 지자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는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보상 기준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 기준안을 갖다가 교묘히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걸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에서 하니까 보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계획을 잡았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보상을 해줍니다. 소송을 집어넣어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토지주 관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기업이 한다면 기업에서는 적절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건 보상을 못 해준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공공회사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된 대로 무조건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비용이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농지 취득의 조건을 강화하고 또 농지 관리 기구를 신설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게 되면은 이 땅 투기가 어느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보다는 아마 어려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 취득 조건을 좀 강화했을 경우에 양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을 이렇게 완화했던 이유들은 사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면서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면서 농지법을 완화했던 것들도 굉장히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말 농장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작거리를 없앤다라든지 뭐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해서 귀농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또 다시 염려스러운 건 만약에 농지법을 강화했을 때 과연 귀농귀촌이 예전보다 또 활성화되지 않고 하면 농업은 또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또다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농지 취득 조건을 강화하면 물론 뭐 규제는 강화해서 이런 투기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기존에 그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뭐랄까 피해를 받는다? 농지를 사고 파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을 생각하시는지요? 농지법을 강화하게 되면 비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없고 거래가 줄어들다 보면 또 재산권은 더 하락될 것이다.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크게 대안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거나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찾다 보니 공용 수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농지법을 강화시키되 비농민이 농업인이 살 수 없도록 하고 대신에 공용 수용을 통해서 국가가 그 농지를 보존하면서 뭐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저도 뭐 양 소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지 거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농지의 가격을 갖다 제대로 책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야지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맞춰지고 그에 합당하게 농민들도 농지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무조건 규제를 한다 보면은 사실은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뭐 자식 결혼이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걸 대기 위해서 농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기 쉽지 않은 또는 헐값에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겠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도 농지를 이제 처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농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하든가 기존의 농어촌공사를 이용해서 조합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매수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필요한 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규모의 영농이라든가 영농의 가학화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지연금 제도도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셨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엇인지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충돌 방지 말 그대로입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에 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이걸 갖다 입법화하자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 있죠. 네. 김영란법을 갖다 입법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정청탁 금지. 맞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예. 다른 한 축은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제재를 갖다가 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해충돌 방지는 빠지고 이제 부정청탁 금지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LH 사태 문제 터지고 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그거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득이 생긴다면은 몰수라든가 추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직자가 인허가, 승인, 예산, 수사재판, 채용 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 좀 더 세게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대상은 그럼 공직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직자의 친인척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직자를 포함해서 사실은 친인척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친인척까지 저는 친족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공직자가 자신이 명의로 뭐 땅을 사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차명으로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도 사실은 차명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상과 범위를 잠깐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교사 그리고 언론인까지 그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와 언론인도 이 중에 사적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범주 안에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떤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과 연관이 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함됐을 때 진정한 이해 충돌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요, 이 범위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같은 경우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 불문하지 않고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언론인은 조금 신중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론인이라면은 특히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언론인이라면은 많은 정보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 과정이라든가 뭐든가.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보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뭐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일반 사기업의 언론인들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 제2의 LH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비 수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관련해가지고 농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이 빨리 재개정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기관에 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성과급을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좀 강력한 처벌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좀 빨리 대응해서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좀 재발 방지 마련책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투기 문제,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법과 제도를 갖다 좀 정비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 중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 뭐 걸리겠어, 아니란 생각으로 또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사고를 갖고 행동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런 불법 투기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또 부당한 건지 모두가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그 부동산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사활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죠. 부동산 값 잡겠다고. 그래서 뭐 투기 과열 지구 만들고 공시지가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뭐 여러 가지 법안들 많이 내놨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정부의 직원들, 그러니까 공사의 직원들은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서 차익을 또 굉장히 크게 남겼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비공개 정보를 통한 투기, 그만큼 정말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들 강력하게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